1장.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나에게 자주 금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태어난 곳은 마이즈루 동북쪽의 일본해로 튀어나온 쓸쓸한 곳이다. 아버지의 고향은 그곳이 아니라 마이즈루 동쪽 근교에 위치한 시라쿠라라는 마을이다. 절간에 입양되어 승적에 오른 후 외딴 곳에 위치한 절의 주지가 되었고 그곳에서 신부를 맞이하여 나를 낳았다. 나리의 곳의 절 부근에는 마땅한 중학교가 없었다. 이윽고 나는 부모님 슬하를 떠나 아버지 고향에 있는 숙부집에 맡겨지게 되어 그곳에서 히가시마 이지루 중학교에 도보로 통학했다. 아버지의 고향은 햇빛이 유별나게 눈부신 곳이었다. 하지만 1년 중 11월이나 12월 무렵에는 구름 한 점 없어 보이는 쾌청한 날씨에도 하루에 너댓 차례나 소나기가 지나갔다. 변하기 쉬운 내 성격은 그 땅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월의 저녁 무렵이면 학교에서 돌아와 숙부집 2층에 있는 공부방에서 건너편의 산을 바라보곤 했다. 실록으로 덮인 산 중턱이 석양을 받아 벌판 한복판에 금병풍을 세워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금각을 상상했다. 사진이나 교과서에서 현실의 금각을 이따금 접하기는 했지만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들려준 금각의 환상이 훨씬 멋진 것처럼 여겨졌다. 아버지는 결코 현실의 금각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금각처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었고 또한 금각이라는 글자, 그 의문으로부터 내 마음이 그려낸 금각은 터무니없이 멋진 것이었다. 멀리서 논의 표면이 햇빛에 반짝이는 광경을 보거나 하면 그것을 보이지 않는 금각의 투영이라고 생각했다. 후쿠이현과 이쪽 교토부의 경계를 이루는 기치자카 언덕은 바로 동쪽에 위치한다. 그 언덕 언저리에서 해가 솟는다. 현실의 교토와는 반대 방향이지만 나는 상간의 아침 햇살 속에서 금각이 하늘에 솟아있는 것을 보았다. 이처럼 금각은 곳곳에 모습을 나타냈으며 더구나 그것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지방 바다와도 흡사했다. 마이즈루마는 시라쿠 마을에서 서쪽으로 15리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바다는 산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고장에는 언제나 바다의 예감과도 같은 것이 떠돌고 있었다. 바람에서도 때때로 바다 냄새가 풍겼고 바다가 거칠어지면 수많은 갈매기들이 피신하여 근처의 논에 내려앉았다. 몸도 약할 뿐더러 달리기를 해도 철봉을 해도 남에게 뒤지는 데다가 선천적인 말더듬이 증세가 나를 더욱더 내성적인 아이로 만들었다. 게다가 모두들 내가 절간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짓궂은 아이들은 말더듬이 중이 더듬더듬 불경 있는 흉내를 내며 놀려댔다. 옛날 이야기 속에 말더듬이 포졸이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일부러 소리내어 내 앞에서 일궈대곤 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말더듬이 증세는 나와 외부 세계 사이에 하나의 장애로 작용했다. 첫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 첫 발음이 나의 내부와 외부 세계 사이를 가로막는 문의 자물쇠 같은 것이었으나 자물쇠는 순순히 열린 적이 없었다. 일반 사람들은 자유로이 말을 구사함으로써 내부와 외부 세계 사이에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해둘 수 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했다. 자물쇠가 녹슬어버린 것이다. 말더듬이가 첫 마디를 소리내기 위해서 몹시 안달하는 동안은 마치 내부 세계의 농밀한 끈끈이로부터 몸을 떼어내려고 발버둥거리는 새와 흡사하다.
겨우 몸을 떼내었을 때에는 이미 늦은 것이다. 물론 외부 세계의 현실은 내가 버둥거리는 동안 휴식을 취하며 기다려줄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기다려주는 현실은 이미 신선한 현실이 아니다. 애써 간신히 외부 세계에 도달해봐도 언제나 그곳에는 순식간에 변색되어 어긋나버린, 더구나 그것만이 나에게 어울릴 듯이 여겨지는 신선하지 못한 현실, 거지반 썩은 냄새를 풍기는 현실이 가로놓여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두 종류의 상반된 권력 의지를 품게 된다. 나는 역사 중에서 폭군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했다. 내가 말 더듬이에다가 과묵한 폭군이라면 신하들은 내 안색을 살피며 항상 주눅이 들어 지내게 되리라. 명확하고 유창한 말투로 자신의 장악성을 정당화할 필요조차 없다. 나의 무엇만이 모든 장악성을 정당화하리라. 이런 식으로 나는 평소에 업신여기는 교사나 학우들을 모조리 처형시키는 공상과 더불어 내부 세계의 제왕이자 조용한 체념에 잠긴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공상도 즐겼다. 외모는 보잘것없었지만 나의 내부 세계는 누구보다도 이토록 풍요로웠다. 무언가 씻어낼 수 없는 열등감을 지닌 소년이 자신을 은근히 선택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 세상 어딘가에 아직 내 자신도 모르는 사명이 기다리고 있을 듯이 느낌이 들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히가시마 이루 중학교는 넓은 운동장을 앞에 두고 길게 늘어선 산들에 둘러싸인 밝은 분위기의 신식 건물이었다. 5월의 어느 날 중학교 선배인 마이지로 해군사관학교의 생도 하나가 휴가를 받아서 모교에 놀러 왔다. 햇빛에 잘 탄 피부에 깊게 눌러쓴 제모의 차양 밑으로 멋진 콜라를 드러낸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젊은 영웅이었다. 후배들 앞에서 고된 규율투성이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면서도 비참한 생활을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야기하듯이 그런 어투로 말했다. 일거수일투족이 긍지에 넘쳤고 젊었음에도 겸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제복 가슴의 줄무늬를 마치 바닷바람을 가르며 나아가는 뱃머리의 조각처럼 활짝 펼치고 있었다. 그는 운동장으로 내려가는 두세 단의 오야석으로 만든 돌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 주위에는 이야기의 넋을 잃은 너댓 명의 후배들이 있었고 튤립, 스위트피, 아네모네, 양귀비 같은 5월의 꽃들이 경사진 화단에 일제히 피어 있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후방나무가 크고 탐스러운 하얀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2미터쯤 거리를 두고 운동장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것은 나의 독특한 예의였다. 5월의 꽃들과 긍지로 가득한 제복, 밝은 웃음소리 등에 대한 예의였다. 그러나 젊은 영웅은 숭배자들보다도 내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나만이 위풍에 흔들리지 않는 듯이 보였고 그렇게 보인다는 점이 그의 긍지를 손상시켜버렸다. 그는 모두에게 내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는 어이, 미조구치 하고 초면인 나를 불렀다. 나는 입을 다문 채로 빤히 그를 쳐다보았다. 나를 향한 그의 웃음은 권력자의 아부와도 비슷한 데가 있었다. 왜 이리 대답이 없어? 벙어린가 자네는? 말더듬이입니다. 하고 숭배자 하나가 나 대신에 대답하자 모두가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비웃음이란 얼마나 눈부신 것인가. 나에게는 같은 반 소년들의 소년 시절 특유의 잔악한 웃음이 눈부시게 빛나는 무성한 나뭇잎처럼 찬란하게 보였다. 뭐야,
말더듬이야. 자네도 회계에 들어오지 않겠나? 말더듬이 따윈 하루 만에 두들겨 고쳐줄 테니. 나는 어쩐 일인지 어떨결에 명료한 대답을 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을 줄줄 흐르듯 순식간에 나왔다. 안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중이 될 겁니다. 모두들 조용해졌다. 젊은 영웅은 고개를 숙이고는 그의 옆의 풀을 뜯어 입에 물었다. 그래? 그렇다면 몇 년 후에는 나도 자네의 신세를 지게 되겠군. 그 해에는 이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때 나에게 분명하게 하나의 지각이 생겼다. 어둠의 세계를 향해 팔을 크게 벌린 채 기다리면 된다는 것. 머지않아 5월의 꽃들도, 제복을 입은 자들도, 짓궂은 그부들도 내가 벌리고 있는 팔 안에 들어오리라는 것. 내가 이 세상을 바닥으로부터 쥐어짜고 움켜쥐고 있다는 자각을 지녀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자각은 소년의 긍지가 되기에는 너무도 무거웠다. 긍지는 좀 더 가볍고 밝고 눈에 잘 보이며 찬란한 것이어야만 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좋겠다. 누구나 볼 수 있으며 그것이 내 긍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으려만. 이를테면 그가 허리에 차고 있는 단검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중학생 모두가 동경하는 단검은 정말로 아름다운 장식이었다. 해군 생도들은 그 단검으로 몰래 연필을 깎는다고 하는데 그토록 장엄한 상징을 일부러 일상의 사소한 용도에 사용하다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 마침 해군 기관 학교의 제복을 벗어놓은 그대로 하얀 페인트 칠을 한 울타리에 걸쳐져 있었다. 바지도 하얀 속 셔츠도 그것들은 꼭 가까이에서 땀에 젖은 젊은이의 채취를 풍기고 있었다. 꿀벌이 잘못 알고 하얗게 빛나는 셔츠의 꽃에서 날개를 쉬고 있었다. 금실로 장식한 제모는 그의 머리에 있을 때마다 마찬가지로 단정히 깊숙이 울타리에 씌워져 있었다. 그는 후배들의 도전을 받고 뒤쪽 모래밭에 씨름하러 간 것이다. 벗어놓은 제복과 제모는 긍지의 묘지 같은 인상을 주었다. 5월의 수많은 꽃들이 그러한 느낌을 더해주었다. 그 중에서도 차양이 칠흑처럼 빛을 반사하는 제모나 곁에 걸쳐진 허리띠와 단검은 그의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오히려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하며 그 자체가 추억이나 완전하여 마치 젊은 영웅의 유품같이 보였다. 나는 주위에 인기척이 없음을 확신했다. 씨름판에서 환성이 치솟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녹슨 연필깎이 칼을 꺼내어 조심스레 다가가 그 아름다운 단검의 검정색 칼집 뒤쪽에 두세 가닥의 보기 흉한 칼자국을 새겼다. 이상과 같은 기술을 보고 나를 신 기질이 있는 소년이라고 속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신은 고사하고 수기조차 쓴 적이 없다. 남에게 뒤지는 능력을 다른 능력으로 보충하여 그것을 가지고 남보다 앞서겠다는 충동이 나에게는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예술가가 되기에는 너무도 오만했다. 폭군이나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은 꿈일 뿐일 뿐 실제로 착수하여 무엇인가를 해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남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이 유일한 긍지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남들을 이해시키겠다는 표현의 충동을 느끼지 못했다. 남들 눈에 띄는 것이 나에게는 숙명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고독은 자꾸만 살쪄갔다. 마치 돼지처럼. 돌연히 나의 회상은 우리 마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옮겨간다.
실제로 이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관여하고 참가했다는 생생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단숨에 모든 것들에 직면했다. 인생에, 관능에, 배신에, 증오와 사랑에, 모든 것들에.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숭고와 요소를 기억은 내 고의로부터 부정하고 간과했다. 숙부집에서 두 집 건너에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우이코라는 이름이었다. 눈이 크고 맑았다. 집이 부자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태도가 도도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지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기심이 강한 여자들은 우이코가 아마도 아직 처녀일 텐데도 저런 인상이야말로 성녀상이라는 등의 소문을 퍼뜨렸다. 우이코는 여학교를 갓 졸업하고 마이즈루 해군병원의 특치 간호사가 되었다. 병원은 자전거로 통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동트기 전에 집을 나서기 때문에 출근은 우리들이 등교하는 것보다 2시간 정도 빨랐다. 어느 날 밤 우이코의 육체를 생각하며 암울한 공상에 빠져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나는 날이 밝기도 전에 잠자리를 빠져나와 운동화를 신고 여름 새벽에 어둠에 깔린 집 밖으로 나섰다. 우이코의 육체를 생각하던 것은 그날 밤이 처음이 아니다. 이따금 생각하고 있던 것이 점차 고착화되어 마치 그런 생각의 덩어리처럼 우이코의 몸은 하얗고 탄력이 있으며 희미한 어둠에 잠긴 냄새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육체로 응결되어 버린 것처럼 말이다. 나는 그 육체를 만질 때 손가락에서 솟는 열기를 상상했다. 또한 그 손가락에 거부하듯이 느껴지는 탄력과 꽃가루 같은 향기를 생각했다. 나는 어두운 새벽길을 곧장 달렸다. 돌멩이도 나의 발길을 방해하지 못했고 어둠이 내 앞에 자유자재로 길을 터주었다. 얼마 안 가면 넓은 길이 나와 시라쿠촌의 야스오카 부락 주변으로 이어진다. 그곳에 한 그루의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다. 느티나무 둥치는 아침 이슬에 젖어 있었다. 나는 그 밑에 몸을 숨기고 부락 쪽에서 우이코가 자전거로 오기를 기다렸다. 기다려서 무슨 짓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긴 했지만 느티나무 그늘에서 숨을 돌리고 나니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러나 내게는 외부 세계라는 것과 너무나도 무관하게 살아왔던 탓으로 일단 외부 세계로 뛰어들면 모든 것이 쉽고 가능해지리라는 환상이 있었다. 숨모기가 내 다리를 물었다. 여기저기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길 쪽을 엿보았다. 멀리 하얗고 희미한 물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새벽의 색깔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우이코였다. 우이코는 자전거를 타고 오는 모양이었다.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었다. 자전거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느티나무 그늘에서 나는 자전거 앞으로 뛰쳐나갔다. 자전거는 위태롭게 급정거했다. 그 순간 나 자신이 돌로 변하고 만 것을 느꼈다. 의지도 욕망도 모두 돌로 변했다. 외부 세계는 나의 내면과는 무관하게 다시금 내 주위에 확고히 존재하고 있었다. 숙부집을 빠져나와 흰 운동화를 신고 어두운 새벽길을 이 느티나무 그늘까지 달려온 나는 단지 자신의 내면을 향해 무작정 달려온 것에 불과했다. 어두운 새벽 속에 희미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마을의 지붕에서도 시커먼 나무들에도 아오바산의 시커먼 꼭대기에도 눈앞의 우이코조차도 끔찍할 정도로 완전히 의미가 결여되어 있었다. 내가 관여할 틈도 없이
내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무게로 무의미하며 크고 어두운 현실은 이미 부여되어 나에게 다가왔다. 아마도 말이 이 상황을 구제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여느 때처럼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나만의 오해다. 행동이 필요한 때는 언제나 나는 말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다가 행동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나에게는 행동이라는 휘황찬란한 존재가 언제나 휘황찬란한 말을 동반하고 있으리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우이코는 처음에는 겁을 먹은 듯 했으나 나를 알아차리고는 내 입만을 주시했다. 그녀는 아마도 어두운 새벽 속에 무의미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작은 구멍, 자그마한 들짐승의 소굴처럼 지저분하고 모양 없는 작은 구멍, 즉 내 입만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부 세계로 이어지는 힘이 무엇 하나 튀어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했다. 뭐야, 이상한 짓을 다 하네. 말더듬이 주제. 하고 우이코가 말했으나 그 목소리에는 아침 바람같이 단정하고 상쾌한 느낌이 있었다. 그녀는 벨소리를 울리며 페달에 다시 발을 올렸다. 돌멩이를 피하듯이 나를 피해 우회했다. 사람이라곤 그림자 하나 없는데 멀리 논 건너편으로는 사라져가는 우이코가 이따금 조롱하듯 울리는 벨 소리를 나는 들었다. 그날 밤 우이코의 고자질로 그녀의 엄마가 숙부집에 찾아왔다. 평소에 온화하던 숙부는 나를 심하게 질책했다. 나는 우이코를 저주하며 죽기를 바랬는데 수개월 후에 그 저주가 이루어졌다. 이후로 나는 남을 저주하는 일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자나깨나 나는 우이코가 죽기를 바랐다. 내 수치의 이페인이 없어져 버리기를 바랬다. 증인만 없다면 지상에서 수치는 근절되리라. 타인은 모두 증인이다. 그러나 타인이 없으면 수치라는 것도 생기지 않는다. 나는 우이코의 모습, 어두운 새벽 속에 물처럼 빛을 발하며 내 입을 잠자코 주시하던 그녀의 눈 뒤에서 타인의 세계, 즉 우리들의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자진하여 우리들의 공범이자 증인이 되는 타인의 세계를 본 것이다. 타인이 모두 멸망해야 된다. 내가 정말 태양을 향해 얼굴을 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멸망해야 된다. 고자질을 한 지 2개월이 지나 우이코는 해군병원을 그만두고 집안에 틀어박혔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갖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그리고 가을이 끝날 무렵 그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들 모두 이 마을에 해군 탈영병이 숨어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단지 점심 무렵 촌사무소에 헌병이 왔다. 그러나 헌병이 오는 것은 신기해할 일도 못 되었기에 별다른 느낌을 받지 않았다. 그날은 10월의 맑게 갠 하루였다. 여느 때처럼 학교에 다녀와 방공부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등불을 끄려다가 내려다본 길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떼처럼 숨을 헐떡이며 달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현관 입구에 학교 친구가 하나 와서 자다 말고 일어나 나온 숙부 내외와 나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다. 지금 저쪽에서 우이코가 헌병에게 잡혔어. 같이 가자. 나는 신발을 걸쳐 신고 뛰쳐나갔다. 달 밝은 밤이라 수확이 끝난 논의 군데군데 볕단이 선명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나무숲의 그늘 한쪽에 사람들의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검은색 양장 차림의 우이코가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 얼굴은 몹시 하얗다.
주위에는 네댓 명의 헌병들과 부모가 있었다. 헌병 하나가 도시락 보자기 같은 것을 들이대며 호통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리저리로 얼굴을 움직이며 헌병에게 사과하기도 하고 딸을 질책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우리들은 밭 건너편 논둑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구경꾼들은 점점 불어나 조용한 가운데 서로의 어깨가 부딪혔다. 쥐어짜 놓은 듯이 조그만 달이 우리 머리 위에 있었다. 친구가 내 기천에 대고 설명했다. 도시락 보자기를 들고 집에서 빠져나와 인근 부락으로 가려던 우이코가 잠복 중인 헌병에게 붙잡혔다는 것. 그 도시락은 탈영병에게 가져다 주려던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 탈영병과 우이코는 해군 병원에서 사귀게 되어 그 때문에 임신한 우이코가 병원에서 쫓겨났다는 것. 헌병은 탈영병이 숨을 곳을 대라고 윽박지르고 있었지만 우이코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나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우이코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붙잡힌 광녀처럼 보였다. 달빛 아래에서 그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까지 그토록 겁으로 가득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나는 내 얼굴을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한 얼굴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우이코의 얼굴은 세상을 거부하고 있었다. 달빛은 그녀의 이마와 콧등과 얼굴 위에 가차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나 부동의 얼굴은 다만 그 빛에 씻기고 있었다. 조그마한 눈을 움직이고 조금만 입을 움직인다면 그녀가 거부하려는 세계는 그것을 계기로 한꺼번에 밀어 닥치리라.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얼굴 주시했다. 역사는 거기에서 중단됐고 미래를 향해서 과거를 향해서 무엇 하나 말을 건네지 않는 얼굴. 그 불가사의한 얼굴을 우리들은 방금 잘려나간 나무의 그루터기 위에서 볼 때가 있다. 신선하고 풋풋한 색을 띠면서도 성장은 거기에서 멈추고 예기치 못한 바람과 햇빛을 받아 원래 자신이 속하지 않는 세상으로 돌연히 드러난 그 단면에 아름다운 나뭇결이 그려낸 불가사의한 얼굴. 단지 거부하기 위하여 이쪽 세계로 향한 얼굴. 우이코의 얼굴이 이토록 아름다운 순간은 그녀의 생애에도 그것을 보고 있는 나의 생애에도 다시는 없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 얼굴이 유지된 시간은 의외로 짧았다. 그 아름다운 얼굴에 돌연히 변화가 생긴 것이다. 우이코는 일어섰다. 그때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달빛의 하얀 앞니가 빛났던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이 변모에 관해서 기술할 수가 없다. 일어선 우이코의 얼굴이 환한 달빛에서 벗어나 나무 그림자에 가렸기 때문이다. 우이코가 배신을 결심했을 때의 변모를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자세히 보았더라면 나에게도 인간을 용서할 마음이, 모든 추한 것들까지도 용서할 마음이 생겨났을지도 모른다. 우이코는 인근 부락인 가하라 산 그늘을 가리켰다. 금강원이다 하고 헌병이 소리쳤다. 그러자 나에게도 어린애 같은 축제 분위기의 즐거움이 생겨났다. 헌병들은 편을 나눠 금강원의 사방에 포위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협력이 요청됐다. 심술궂은 호기심에서 나는 다른 대여섯 명의 소년들과 함께 안내하는 우이코를 앞세워 가는 선두 그룹에 가담했다. 달빛이 비치는 길을 우이코가 헌병들과 함께 선두에 서서 걸어가는 그 확신으로 가득한 발걸음에 나는 놀랐다.
금강원은 유명하다. 그것은 야스오카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의 산그늘에 있었는데 다카오카 친왕이 몸소 심은 비자나무와 히다리 진고로 가 세웠다고 전해지는 우아한 3층 탑으로 이름난 절이다. 이름에는 자주 그 뒷산의 폭포를 맞으며 놀았다. 강가에 본당에 담이 있다. 허물어진 토담 위에 억새가 무성해 하얀 이삭이 밤중에도 용길을 돌았다. 본당의 문 옆에는 동백꽃이 피어 있었다. 일행은 묵묵히 강을 따라 걸었다. 금강원의 어당은 좀 더 올라간 곳에 있었다. 통나무 다리를 건너면 오른편에 3층 탑이, 왼편에 단풍나무 숲이 있고 그 안쪽으로 100옷 안에 이끼 낀 돌계단이 솟아있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쉬웠다. 통나무 다리를 건너기 전에 헌병이 뒤돌아 보이며 손짓으로 일행의 발길을 멈춰 세웠다. 옛날에는 여기에 운케이와 단케이가 세운 인왕문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스츠라 골짜기의 산들은 금강원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우리들은 숨을 죽였다. 헌병은 우이코를 재촉했다. 그녀 혼자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잠시 후 우리가 그 뒤를 따랐다. 돌계단의 아래쪽은 그늘에 가려 있었다. 그러나 중간보다 위쪽은 달빛 아래에 있었다. 우리들은 돌계단 아래쪽에 그늘 이곳저곳에 몸을 숨겼다. 물들기 시작한 단풍은 달빛에 검게 보였다. 돌계단 위에는 금강원의 본전이 있고 그 왼쪽에 비스듬히 복도가 설치되어 신락정 같은 빈 어당으로 통한다. 그 빈 어당은 공중으로 높게 세워진 건축물로 청수사의 무대를 본떠 짜인 수많은 기둥과 횡목들이 벼랑 아래에서 그것을 지탱하고 있었다. 어당도 복도도 이를 지탱하는 기둥들도 비바람에 시달려 청아하고 하얗게 변한 모습이 마치 백골처럼 보였다. 단풍이 한창일 때에는 단풍 색깔과 이 백골과도 같은 건축물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지만 밤이 되면 군데군데 얼룩처럼 달빛을 받은 하얀 기둥들은 괴이하고도 요염하게도 보였다. 탈영병은 무대 위의 어당 안에 몸을 숨긴 모양이었다. 헌병들은 우이코를 미끼 삼아 그를 잡으려고 했다. 우리를 비롯한 증인들은 그늘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시벌 하순의 차가운 밤 공기에 쌓여 있으면서도 내 뺨은 뜨거웠다. 석회암으로 쌓은 105개의 돌계단을 우이코 혼자서 올라갔다. 광인처럼 자랑스럽게. 검은 양장과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아름다운 옆모습이 유달리 희게 보였다. 달과 별, 밤하늘의 구름, 질비한 삼나무 능선이 하늘에 접하는 산, 얼룩 같은 달 그림자와 허옇게 솟아있는 건물,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이코의 배신이라는 투명할 정도로 맑은 아름다움이 나를 도취시켰다. 그녀는 혼자서 가슴을 펴고 이 하얀 돌계단을 걸어 올라갈 자격이 있었다. 그 배신은 별이나 달 혹은 창 모양의 삼나무와 동일한 것이었다. 즉 우리 증인들과 함께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을 받아들이는 행위였다. 그녀는 우리들의 대표자로서 그곳을 걸어 올라간 것이다. 숨이 가빠오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배신 행위로 인하여 드디어 그녀는 나까지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 순간이야말로 내 것이다.
사건이란 우리들 기억 속의 어느 지점에서인가 실추하고 만다. 105단의 이끼 낀 돌계단을 올라가는 우이코는 아직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영원히 그 돌계단을 올라갈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윽고 그녀는 돌변하고 말았다. 돌계단을 다 올라간 우이코는 다시 한번 우리들을 배반한 것이다. 그 이후에 그녀는 온 세상을 전적으로 거부하지도 않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단지 애욕의 질서에 굴복하려 한 남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여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기에 나는 이 사건을 낡은 석판 인쇄 같은 광경으로 생각해낼 수밖에 없다. 우이코는 복도를 건너가 어당 속의 어둠을 향해 누군가를 불렀다. 사내의 모습이 나타났다. 우이코는 무엇인가 말을 걸었다. 사내는 돌계단의 중간을 향해 권총을 쐈다. 그의 응사하는 헌병들의 권총이 돌계단 중간의 숲속에서 발사됐다. 사내는 다시 한번 총을 겨누더니 복도 쪽으로 도망치려는 우이코의 등에 몇 발인가를 연달아 쏴댔다. 우이코는 쓰러졌다. 사내는 총구를 자신의 관자놀이에 대고 발사했다. 헌병들은 물론 모두가 앞을 다투어 돌계단을 뛰어올라 두 사람의 시체로 몰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단풍나무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잠자코 있었다. 하얀 기둥들이 종횡으로 얽혀 내 머리 위에 솟아 있었다. 그 위에 널빤지가 깔린 복도를 밟아대는 신발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들려왔다. 어지럽게 움직이는 손전등 불빛이 두세 가닥 난간 너머에 있는 단풍나무의 가지까지 비추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먼 옛날의 사건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둔감한 사람들은 피가 흐르지 않으면 허둥대지 않는다. 하지만 피가 흐른 뒤에는 비극은 이미 끝나버린 다음이다. 어느새 나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땐 모두가 떠나버리고 혼자 남은 내 주위는 새들의 지저귀으로 가득했다. 아침 햇살이 단풍나무의 밑까지 깊숙이 비추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몸을 부르르 떨고는 몸의 이곳저곳을 비볐다. 추위만이 몸속에 남아있었다. 남아있는 것은 추위뿐이었다.